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투표율이 고작 1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총선에서 투표율이 12%밖에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대법원과 선관위까지 다 이 총선 승리를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80%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났죠. 지금 굉장히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대선 때도 좀 이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계속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이 부정 논란 그리고 정당성 논란 이것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보통 우리가 뭐 독재 정권 이렇게 해도 오히려 투표율이 막 90%, 100% 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총선 투표율이 12%다. 이거 사실 뭐 총선으로서의 정당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정말 좀 놀라운 수치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율만 해도 그래도 58%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너무 낮은 투표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10%대 투표율이 나온 이유는 이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들이 네. 아예 국민들한테 이제 투표장에 가지 말자 이렇게 아. 보이콧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이제 현재 그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그 인사들만 국민들만 나가서 투표해서 그 투표율이 12%에 그쳤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해 7월 그 대선에서 마두로 정권이 횡포를 많이 부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보이콧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하. 당시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던 이제 에드문드 곤살레스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네. 원래는 그 사람이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65%를 받아서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 그렇게 예측이 됐었습니다. 65%면 뭐 확실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31%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제 격차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이미 끝난 싸움 아니냐 그랬었는데 네. 베네수엘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음. 개표가 이제 종료되기도 전에 네.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52%를 받았고 아하. 이제 곤살레스 후보는 44%를 받아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겼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완전히 다르고 개표 종료도 되기 전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야권은 물론 이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후에 이거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었고 심지어 베네수엘라 대법원에서는 대선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이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곤살레스 후보도 스페인으로 망명을 했고 이제 완전히 대선 자체가 엉망이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권 지도자들이 어차피 야권 후보가 선거를 이긴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하고 선관위와 대법원을 이제 마두로 정권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승리 선언을 할 거니 아하. 아예 이제 투표를 보이콧을 해서 네. 민심이 얼마나 지금 이제 정부와 이반이 돼 있는지 보여주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이콧 운동을 전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선관위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갑자기 투표 시간을 1시간을 늘리기도 했었거든요. 1시간을 더 줬군요. 예, 근데도 이제 너무 투표율이 안 나왔고 이제 좀 매체별로는 뭐 16%다, 12%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선관위에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 투표율은 42%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한 50%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표수가 적으니까 이제 42%로 그것마저 이제 수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결국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뭐 이렇게 원래부터 선거로 봤을 때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엄청나게 일 정도로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공인해주는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진 이제 전임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만 해도 네. 이런 부정선거 논란이 일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13년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지지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4선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사망 전에 마두로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음흠. 내가 죽으면은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찍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갔었습니다. 음. 이제 그때까지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도 본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2선 선거가 있었던 2018년 대선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여러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완전히 무시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예산안을 두고서 야당이 단합을 해서 정부 예산안을 절대 통과를 못 시키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또 마두로 대통령이 의회 인준을 아예 받지를 않고서 예산안을 시행한다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음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방의 지원까지 받아서 사실상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고 내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과이도 의장이 이끌던 이제 야권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음흠. 많은 인사들이 미국과 스페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 이후로는 이제 마두로 정권이 완전히 철권을 휘두르게 됐다 그렇게 하는데요. 반대파들이 다 외국으로 망명을 대부분 해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이제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는 사실상 이제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회가 갖고 있던 탄핵권이 폐지가 됐고 음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무제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게 법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헌의회라는 새로운 또 의회가 생겼는데 여권 인사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가까운 인사들로 다 만들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대법관 20명도 새로 모두 임명을 했는데 자신의 측근 인사들로 모두 채우면서 결국에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모두 이제 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아하, 예. 이제 견제할 세력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제 선거까지 결국엔 부정선거로 물들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최근에는 아예 야권 인사들이 득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후보 자격이 없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후보직을 박탈을 시키고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서방에서도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이제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올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완전히 뭐 후진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의 전형 그런 것을 보는 것 같군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철권 통치를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마두로 정권이 휘두르고 있군요. 자, 베네수엘라면 우리가 산유국이고 한때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데 최근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경제난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야권이 어쨌든 마두로 정권의 경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콧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경제난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차베스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꽤 잘 사는 나라로 속했는데요. 네. 2012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이제 12,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남미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이게 3,6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로 완전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65,000%라는 정말 야. 경이로운 이제 기록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민생고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거의 파탄난 지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정부라는 지속이 되면서 또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것을 이제 빌미로 네. 경제 제재를 장기화하고 있으면서 경제난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차베스 정권 시절 때에도 물론 이제 반미 기치를 세웠던 국가이긴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석유 수출이 잘 됐었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하지 않았는데 2014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고 네.
결국엔 아메리카 지역 전체 유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난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이후부터 경제가 이제 크게 기운 셈인데요. 이 마두로 정권 이후에는 중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정전 불안이 심화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결국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떠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중산층 이상 이제 자산가들도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로 대거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인구 통계를 보면은 네. 2013년까지는 이제 3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2,800만 명 정도로 2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마두로 정권이 경제 개혁보다 사회 복지 제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뭐 복지금을 신설하고 이런 계속해서 이제 경제 개혁보다는 분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지금 재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공약적인 입법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냥 퍼주기 선심성으로만 가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생필품 가격 통제권을 또 군부에 넘겨줬습니다. 하,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래서 지금 군부가 항구부터 모든 유통 관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식량과 의료품을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군에서 오히려 이 원래 명분은 물가를 이제 민간 기업들이 못 올리게 하려고 그래서 군의 통제권을 줘버린 거였는데 오히려 군에서 이 식료품과 이제 의료품을 전부 암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 유통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난 상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 결국은 부패의 문제가 뭐 군까지도 완전히 오염시킬 정도로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체도 상당히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율 말할 것 없고 그러니 뭐 웬만한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떠나는 그런 상황. 정말 뭐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그 나라의 또 미래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또 이 베네수엘라가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정권 때려 엎자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또 이 마두로 정권은 군부 등을 동원해서 또 통제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베네수엘라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군부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기는 한 상태인데 이게 뭐 다른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만 이제 군부가 만약에 돌아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했을 때는 네. 과연 저지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중남미 전체의 이제 정세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엘살바도르나 주변국들까지도 이제 삼권을 한 지도자가 장악을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민주주의 국가들에도 이제 좀 반면 교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려주는 사례라는 건데요. 네.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뭐 정치적 분열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정책도 펼 수가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삼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독재자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의사결정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에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경제난이 더 가중되고 국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빠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한테 이런 독재 체제가 퍼지는 걸 또 막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건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사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결국 뭐 이렇게 민심이 악화되다 보면 군도 그러한 민심의 영향을 뭐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베네수엘라에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심각한 사회적인 변화가 또 일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드네요. 네, 오늘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총선에서 12%의 투표율을 기록한 베네수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마두로 정권의 현재 상황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